저 여자가 윤하늘이라고? 저 여자가 정말 윤하늘이라고? 5년 전 제 손으로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버렸던 전처. 윤하늘은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아우라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겨울 저녁 7시 30분.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내 최대 연회장의 로비였습니다. 레드카펫 위에는 정부 인사, 기업 총수, 언론사 회장들이 줄을 이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고 터졌습니다. 스탠딩 배너에 새겨진 금색 글씨는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동문 만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들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쪽에서 한 대의 고급 자동차가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국내에 10대밖에 없다는 바로 그 차였습니다. 신차 가격만 2억을 훌쩍 넘는다고 알려진 차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뒷도어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검은 스타킹을 입은 가는 다리였습니다. 검은 힐. 그 다음 와인색 드레스의 부드러운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우성은 그 순간 비명을 지르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새 아내 미나와 함께 윤하늘을 비웃으며 이 자리에 올 리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우성.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선 안 될 무언가를 깨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화려한 동창만찬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말입니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어딘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윤하늘의 명의로 등기된 그곳은 사실 그녀의 무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남편 우성은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윤하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윤하늘은 밤을 새웠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양 때문이었습니다. 전문 요양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성이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졌고 가정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윤하늘은 밤새 시어머니의 욕창을 봐주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 제대로 된 밥을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튀김. 쌓이는 스트레스 앞에서 그녀는 계속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고, 일하고 나서 또 먹고, 밤이 되면 다시 울고. 그 악순환이 3년을 반복되었습니다. 거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비춘 거울. 윤하늘은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믿기 힘들었습니다. 체중계는 이미 100kg을 넘어섰습니다. 결혼할 때 자신의 체중은 50kg이었습니다. 정확히 50kg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시절 우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사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우성은 미나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신입사원. 29 예쁘고 야무졌고 무엇보다 우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성은 강남역 근처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윤하늘을 속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뚱뚱하고 둔한 여자가 자신을 의심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하늘은 알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는 호텔 기록들, 남편의 핸드폰에 남겨진 미나와의 메시지들, 그리고 사진들, 미나와 우성이 함께 찍은 그 사진들, 맞닿은 손, 눈빛, 키스. 그날 밤 윤하늘은 밥을 많이 했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울었고 윤하늘은 밤새 먹었습니다. 한 끼에 3공기씩 밥과 국을 번갈아 먹으며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종무식이었습니다. 12월의 한 금요일 저녁, 우성은 그 자리에 윤하늘을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아내야. 요즘 좀 살쪘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예뻤어. 뭐, 지금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변의 웃음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깊게 윤하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하늘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이중턱, 검은 눈밑. 정말이지 못생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하늘은 종로의 치킨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닭다리 한 마리를 사 먹었습니다. 한 입 씹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자신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성이 윤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정인 양. 나랑 사는 게 지루해. 넌 내가 그린 인생이 아니야. 우리 엄마 봐줄 때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 집도 깔끔히 못 치우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먹기만 하고. 나는 그런 여자랑 살 수 없어. 말하는 투가 마치 모든 게 윤하늘의 잘못인 양했습니다. 윤하늘이 변해서, 윤하늘이 못났어서, 윤하늘이 부족해서라는 식으로 우성이 던진 것은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서류. 30평 아파트를 담보로 한 3억 원대의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우성 명의로 받은 돈. 그런데 윤하늘의 이름이 서명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 우성이 윤하늘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빚은 내가 져야 해. 이혼할 때 내가 가져갈 재산은 없어. 이 빚하고 바꾸는 거야. 윤하늘의 세상이 검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30층 아파트의 난간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밤거리를 누비고 누군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밤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하늘은 여기 서 있었습니다. 난간 위에서. 왜 살아야 하지?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남편도 떠나갔는데 뭐가 남아있지? 그 순간 윤하늘의 머리 어딘가에서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죽은 지 10년이 된 엄마. 윤하늘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 내가 억울해서 죽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거야. 그 생각 하나가 윤하늘을 난간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려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우성은 재촉했습니다. 미나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의 판결은 우성에게 유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우성이 차지했고 3억 원대의 빚은 모두 윤하늘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윤하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이혼한 여자, 살찐 여자, 가난한 여자. 누구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간에 묵으면서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자고 1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당 9,000원, 월급은 180만 원, 여갈료는 60만 원, 먹고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인 윤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하늘 씨 맞으신가요? 네. 당신 명의로 3억 원대 채무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윤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관계없습니다. 채무자는 당신입니다. 현재 압류 단계이고 월급도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심자는 가버렸습니다. 윤하늘은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밤거리 편의점 앞에서 추운 바람 속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비난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밤 윤하늘은 폐기되는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밥,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것을 먹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이 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의 몸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윤하늘의 마음 어딘가에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역사, 새벽 5시, 윤하늘은 벤치에 누워 밤을 샜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피해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부드럽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윤하늘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10,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여자 또 왔네? 편의점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윤하늘은 정말 자주 왔습니다. 그 아침 윤하늘은 버려진 잡지에서 채용 공고를 찾았습니다. 프리미엄 도시락 회사.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면접 때 면접관은 윤하늘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이미지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살찐 여자는 음식 회사에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탈락, 또 탈락, 계속되는 거절. 어느 날 윤하늘은 용기를 내서 대학 친구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을 연락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멀어진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윤하늘을 받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집에 와. 좀 쉬어. 수진의 집에서 윤하늘은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밤새 누군가가 올까봐 깨어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추심자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침대와 지붕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하늘은 수진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챙겨놨던 짐. 상자를 열었을 때 낡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암이란다.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 윤하늘은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 10년 전 엄마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하늘에게 남겨두고 싶은 말이 있어. 첫째, 남자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마. 사람은 혼자도 잘 살 수 있단다.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 인생은 길어.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셋째, 만약 하늘이가 음식으로 위로받는다면 그 음식을 잘 만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거야. 엄마는 하늘이가 하늘처럼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윤하늘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를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와닿았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말. 그 말이 윤하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윤하늘은 도시락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도시락, 정말 건강한 도시락, 자신이 먹고 싶었던 바로 그 도시락.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작은 공유 주방을 빌려줬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윤하늘은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밥, 단백질, 채소, 칼로리를 계산하고 맛을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맛으로 처음에는 하루에 5개씩 팔았습니다. 가격은 7,000원. 주변 편의점들에 판매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요. 정말요? 이 맛이? 손님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하루 판매량은 30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0개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월 매출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윤하늘은 새벽 2시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뒀습니다. 이제 자신이 만든 도시락이 자신의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부터 윤하늘의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하늘의 도시락이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손님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하늘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락을 먹고 5kg를 뺐어요. 맛있으면서도 자극식이 아니라서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지속할 수 있는 도시락을 찾았어요. 윤하늘은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늘의 식탁은 하루 500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공유 주방으로는 이제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주방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원룸 옆 작은 공간을 윤하늘에게 빌려줬습니다. 월 200만 원. 그곳이 윤하늘의 첫 번째 주방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웰니스 섹션에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을 내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하늘 대표님, 저희 백화점에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윤하늘은
회사 종무식에서 비웃음을 받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윤하늘의 체중은 50kg이 되었습니다. 100kg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절반. 그 과정에서 원래의 예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날씬해진 몸,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3년이 지났을 때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도 성공했습니다. 부산 을숙도 면세점도 계약했습니다. 윤하늘의 도시락은 이제 한국의 웰니스 대표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폐기 도시락에서 영감을 얻어 2년 만에 백화점 입점에 성공한 CEO 윤하늘. 혼자서 시작한 다이어트 도시락, 연 매출 50억을 돌파하다. 그 3년 동안 바뀐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하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윤하늘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성공으로 말입니다.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하늘이 졸업한 그 대학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퇴한 대학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윤하늘은 대학교에서 받은 초대장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명한 동문을 표창하며 윤하늘님을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상. 대학을 떠난 후 사회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경우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5년 전 난간에 서 있던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윤하늘은 벤츠 마이바흐 S- 클래스를 몰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신차 가격이 2억을 넘는 그 차. 국내에 정말 몇 대밖에 없다는 그 차였습니다.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내 최대 연회장의 로비. 저녁 7시 30분. 레드카펫 위에는 정부 인사, 기업 총수, 언론사 회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마이바흐가 현관에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도어를 열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검은 스타킹을 입은 가는 다리였습니다. 검은 힐. 그 다음 와인색 정장 드레스의 우아한 라인. 마지막으로 얼굴. 화려한 로비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성은 미나의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여자가 윤하늘이야? 그렇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지옥 끝까지 밀어넣었던 그 여자. 100kg의 몸으로 무기력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가 검은 마이바흐에서 내렸습니다. 완전히 변신한 모습으로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윤하늘. 주최 측은 그녀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VIP 테이블. 기업가, 정치인들이 앉아있는 그곳 말입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장의 기조연설, 동창회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 동문상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는 윤하늘 하늘의 식탁 회장입니다.
폐기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아 건강한 도시락 브랜드를 창업하고 2년 만에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대한민국의 대표 CEO.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윤하늘. 정장을 입은 그녀. 당당한 발걸음. 무대 위에서 윤하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하늘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수상 소감입니다. 사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대화들 사이에서 윤하늘은 우성의 눈빛을 계속 느꼈습니다. 자신을 놓지 않고 보고 있는 그의 눈빛. 그때였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윤하늘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34세의 젊은 법률가. 잘생기고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대학교 동문입니다. 사실 전부터 하늘의 식탁의 큰 팬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차 한 잔 함께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윤하늘은 그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사업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강도윤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윤하늘을 따라갔습니다. 연애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윤하늘은 로비로 나갔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후 그 순간 우성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나는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하늘. 우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윤하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너 정말 잘 됐네. 예상도 못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네. 근데 나는. 우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후회와 욕심. 지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고 싶은 욕심. 혹시 제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윤하늘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전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함은 소용없습니다. 윤하늘은 돌아섰습니다. 잠깐 하늘. 제발. 나는 너를. 나한테 끌리는 건 남자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 선택을 지켜내세요. 윤하늘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 윤하늘이 로비를 나가고 있을 때 강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윤하늘이 돌아섰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강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늘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것도 봐두세요. 강도윤이 검은 가죽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과 우성 씨의 과거 관련 자료들입니다. 명의도용, 재산 위조, 대위 변제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강도윤이 한 장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우성이 미나와 함께 있는 사진. 그 사진 뒤에는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성 씨는 미나와의 결혼 전에 또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만약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윤하늘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정의도 필요해서입니다. 강도윤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그 밤 윤하늘은 벤츠 마이바흐를 몰고 한강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5년 전 난간에 섰던 그 30층 건물도 멀리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텨서 결국 내가 다시 일어섰어. 윤하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늘의 벤츠 마이바흐는 당당하게 한강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검은 실루엣으로 밤 도시를 가르며 3개월 후였습니다. 우성은 법무법인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소. 강도윤이 준 검은 파일의 자료들은 모두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우성의 인생은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직장, 가정, 신용, 미나와의 결혼도 백지화되었습니다. 우성이 제시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법정에 선 우성은 자신이 얼마나 한 여자를 망가뜨렸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윤하늘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성은 내 과거야. 하지만 난 내 미래를 만들고 있어. 하늘의 식탁은 5년 차에 연 매출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50개 백화점, 15개 공항 면세점, 그리고 해외 3개국까지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하늘은 다시 행복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땀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만든 행복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윤하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상자 안에 엄마의 노트를 넣고 자신이 쓴 편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엄마, 저는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말대로 저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버텨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하늘의 식탁을 통해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요. 엄마, 난 이제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 편지는 윤하늘의 사무실 책장에 영구 보관되었습니다. 5년 전 난간에 섰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100kg의 몸으로 무기력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던 그 여자는 대신 그곳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였습니다. 윤하늘은 한강변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엄마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곁에는 강도윤이 함께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설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윤하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혼자도 설 수 있었어. 난 그냥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었을 뿐이야.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윤하늘의 머리를 살살 스쳤습니다. 가을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정말로 하늘처럼 밝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엄마가 남긴 말 그대로 윤하늘의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발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